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쩐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예, 이젠 뭐 유명한 방송인이 돼가신 것 제가요? 같습니다. TV에서도 너무 자주 보이시고. 아닙니다. 우리 송경제 떠나면 안 됩니다. 예. 자, 오늘 주제 너무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네. 부동산 개발의 역사네요. 네. 요즘도 이제 선거 시즌이니까 이게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디서부터 짚어주실 건가요?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신도시 개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요? 인터넷 짤로 도는 건데요. 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뭔가요? 분당 사는 사람들은 성남시라고 안 하고 분당 산다고 합니다. 예. 판교 사는 사람들은 분당 산다고 하지 않고 판교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산 사는 사람들은 고향 안 산다. 고향 산다고 말 안 합니다. 일산 산다고 말하고. 예. 3번도 군산이라고 말 안 합니다. 평촌도 안양이라고 말 얘기 안 안 하죠. 하죠. 예. 이런 하나 더 것들. 덧붙여도 네. 될까요? 뭐죠? 광교 사는 사람들 수원이라고 안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건데 맞아요. 이게 사실은 신도시가 개발되는 순서들. 예. 그다음에 그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그 사는 사람들이 이 신도시에 산다는 거를 좀 드러내놓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이 조금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조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거주지들을 브랜딩화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이제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역사적인 어떤 변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또 네. 지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 먼저 신도시라는 게 도대체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돼서 활용된 겁니까? 한국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당연히 신도시라는 개념은 한국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외국에서부터. 외국에서부터 원래 있었던 건데 뭐 그 미국만 가더라도 워싱턴 DC 신도시입니다. 그렇네요. 네, 워싱턴 DC 신도시. 뭐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 여기 다 신도시이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신도시들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도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이제 수도권 신도시들을 네. 얘기하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19세기 말에 하워드라는 영국의 도시계획 네. 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일종의 전원도시 개념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한국이 신도시 수도권 신도시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런던에 사람이 그냥 너무 많이 살아요. 네. 그럼 이걸 좀 분산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원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심 도시에서 크게 이격된 농촌의 그린벨트로 둘러싸인 자족적인 신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족입니다. 예. 자족인 건데 그러니까 슬럼가들을 해소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족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시를 런던에서 크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만들겠다라고 시작되는 게 영국의 신도시 그리고 전원도시 계획이거든요. 실패합니다. 왜요?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 아이디어 굉장히 좋죠. 네. 자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이제 전원도시를 만들었는데 다 출퇴근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교통 사정이 처음에는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예. 런던에 있는 공장이나 런던에 있는 그 산업 기반을 이용하고 예. 결국에는 전원도시에서는 그냥 잠만 자는 배드타운으로 만들어져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신도시와 유사한 꼴이네요. 아주 유사한 꼴이 1940, 50년대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예.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제 런던뿐만 아니라 뭐 오사카, 아시아로 따지면 오사카, 미국의 뉴욕, 네. 유럽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이 전원도시 계획을 따라했다가 모두가 위성도시로 실패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도시들 런던을 비롯해서 뭐 뉴욕도 그렇고 오사카, 도쿄 이런 나라들의 도시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예.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요. 예. 우리는 그냥 광역 대도시다. 메트로폴리탄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네. 그냥 이 광역 대도시 안에 핵심이 런던, 오사카, 도쿄, 그 뉴욕이고 그 주변은 그래 근교에 있는 이 공간을 위해 존재하는 배드타운이고 이거를 우린 다 묶어서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부를게. 네. 라고 포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른 시기에 포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원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메트로폴리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저는 지난번에 나와서 알려주셨던 거와 딱 크로스오버가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가 정조대왕이 만든 네. 수원성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신도시는 우리가 더 앞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조회수를 위해서 예. 잘 나가는 방송인들의 특성이죠. 예. 그런 어떤 조금 과장 섞인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정조가 만들었었던 화성이라고 하는 곳은 근대적 의미의 도시 계획은 아닙니다. 당연히. 네. 왜냐하면 시기가 말도 안 되게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도시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주의 이후에 근대적 도시 계획의 핵심이라 그러면 돈이 돌아야 됩니다. 돈. 네. 근데 이제 화성은 이제 그런 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대식 도시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럼 한국 사회에서 근대식 신도시 혹은 뭐 전원도시라고 하는 계획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는 언제냐라고 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정조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왜냐하면 그렇군요. 한국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예. 왜냐면 일제강점기 때 먼저 아.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만 1920년대 무렵부터 그 하워드의 전원도시와 신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서울에, 이때는 경성이죠. 예. 경성에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되는 곳이 대표적으로 한 두 곳 정도가 있는데요. 어딘가요? 한 곳은 이제 영등포. 영등포. 네, 영등포는 공업 도시로서 예.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성에 이제 막 편입된 곳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를 신도시로 계획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거기가 지금도 그래서 그 공장지대가 굉장히 많이 많잖아요. 있어요. 창고도 많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시절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배후지로서 그 주거를 위한 신도시로 만들어지는 곳은 이태원입니다. 이태원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태원이 완전 서울 중심인데 무슨 말이야 예. 라고 할 수 있겠지만 1930년대에 여기가 처음에 개발이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용산의 맨 끝이거든요. 네. 거기가. 그러다 보면 도로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이태원을 가기 위해서 남산을 네.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산을 하나 넘어와야 될 정도로 외곽인 곳입니다. 예. 거기에 전원주택촌을 이렇게 만들고 근린 이제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도시를 새롭게 만들려고 했지만 37년에 이제 중일 전쟁이 개전하고 돈이 모자라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개발 계획으로만 남아 있고 제대로 된 신도시가 만들어지지는 못했었던. 네. 그러면 해방 이후의 신도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된 겁니까? 1960년대 이후로 조금 점프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진짜 돈이 너무 없어요. 전쟁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박정희 정권 시기가 되어서야 이제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1962년에 이제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무렵 때쯤에 이제 그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제 도시계획법도 만들어지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좀 나름대로 마스터 플랜 같은 것들을 짤 때, 그러면 서울은 지금 이제 강남이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해가지고 서울은 몇 명 정도가 살면 딱 적당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500만 정도로 생각합니다. 500만. 500만 명 정도가 여기 살면 딱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게 1970년 무렵 때 예. 이미 깨져요. 아. 굉장히 빠른 숫자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에 살고 있는 인구 숫자를 그 외곽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워드가 얘기했었던 비슷한 개념으로서 배후지 지역에 새로운 이제 도시 하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가장 최초의 그런 생각을 현실화한 곳이 어디냐라고 네. 하면 강남? 광주입니다. 광주,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고 지금은 현 성남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예. 하는 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굉장히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일단 계획의 시작부터가 예. 말이 안 돼요. 일단 일단 이게 68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69년, 70년, 71년 이렇게 점점점 서울에 있는 인구를 그 지금의 성남시로 이전하는 거였거든요. 네. 사실상 반강제입니다.
반강제로. 일단 철거민들을 예. 집단적으로 뜯어다가 예. 여기 가서 살아.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냥 가서 살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뭐 터전을 줘야죠. 네, 여기 뭐 이때가 아무리 군사정권 시기라고 하더라도 무슨 주거지를 다 뜯어가 무조건 뭐 총 들고 가서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나름대로의 당근을 던져주는데 그게 이제 염가의 땅값입니다. 염가의 땅값을 단순히 임대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장기 분할로 네. 상환하면 네. 너희 땅으로 줄게. 라고 하는 걸로 이제 꼬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인구가 네. 어느 정도냐? 적게 보면 15만, 네. 많게는 20만입니다. 20만. 어우, 꽤 큰 규모네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 정도의 지역구 정도가 그러니까요. 통째로 뜯겨서 지금의 성남시로 이전을 하게 됐었던 거죠. 예. 근데 이게 대단히 졸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막연한 생각에 네. 그때 강제로 이주를 하지만 네. 땅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줬더니 네. 그때 만약에 지금의 성남시 땅을 네. 싸게 산 사람들은 네. 대박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박이 날 거다라는 기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예. 아예 너무 살 곳이 없어 뜯겨도 빈민가를 다 철거해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라도 살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때는 지금의 성남이 아닐 테니까요. 신도시라고 제가 말씀은 예. 드렸지만 땅만 불화만 한 겁니다. 그냥 도로도 장기 없어요? 상환으로. 도로가 딱 하나인데요. 네. 그 도로로 와다니는 버스가 예. 1시간에 한 대입니다. 서울까지.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여기 계시는 노동자분들 여기에서 이제 이주를 해오신 분들의 80-90%는 80-90%가 아닐 거예요. 아마 90% 이상은 직장이 서울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1시간에 한 대. 야. 지금 버스도 아닙니다. 예. 옛날에 그 폭스바겐 조그마한 아, 버스 있잖아요. 그 미니 버스. 버스 같은 게 1시간에 한 대 다녀요. 예. 그것만 있느냐? 상하수도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 뭐 건물은 지어줬냐?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살아요? 천막 치고 삽니다. 천막 치고 살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그 도시의 어떤 그 빈민 노동자분들이 오신 거니까 이분들이 원래 살아가던 방식 그대로 판자촌을 짓고 살거나. 근데 상하수도가 없어요. 비 오면은 똥물이 넘칩니다. 아유. 거기에 시장이 없어요. 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딱 하나예요. 근데 그것도 5일장입니다. 근데 20만 명이 5일에 한 번 열리는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네. 산다?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화가 미친 듯이 끌어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도시 개발 계획에. 뭔가요? 뭐 지방자치제는 아닙니다만 이 시절에도 서울시와 경기도는 당연히 나뉘고요. 예. 행정도 나뉘고 서로의 이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서로 달라요. 네. 그런데 이 계획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아, 서울시장의 그 어떤 그 지시사항이었군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지시사항이 아니라. 문제가 뭐냐? 이 장기 상환 계획도 염가의 장기 상환으로 한다라는 계획도 서울시에서 제시한 거예요. 아. 그런데 71년에 경기도청이 예.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토지대금 납부 고지서를 발행해요. 아이고. 일방적으로 일시불로 갚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만 원을 부과한다. 참 이때 국가 하는 일을 보면 전 화가 끌어올라요. 여기 이제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날벼락 같은 그렇죠. 일이고 원래는 평당 2,000원 이하로 불화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최대 16,000원까지 뛰어오릅니다. 야, 8배나. 그 8배를 장기 상환도 아니고 일시불로. 일시불로 갚으라 아니면 징역 살거나 예. 3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래서 시위를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시위합니까? 시위를 합니다. 이번에는 좀 시위가 통했나요? 굉장히 크게 합니다. 예. 8월 10일 하루만 하거든요. 예. 근데 이 하루의 시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심지어 71년의 시위인데 네. 유신 1년 전이거든요. 네. 굉장히 엄혹했던 시절인데 정말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됐고요. 수습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신도시로 그럼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타협안을 제시해서 시작되는 게 지금의 성남시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있는 분들 이제 출퇴근을 위해서 동부간선도로 예. 만들기 시작하고 여기 이제 신도시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 단지들을 만들고 예. 지금 거기가 이제 모란시장 있는 근처에 그거군요. 그 시장 근처에 있는 주거지가 이때 만들어지는 주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아주 초기에 이런 신도시 또는 대단지 개발이라는 건 이렇게 참 비운의 역사가 있었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신도시 그러면 네. 인식하고 있는 1기 신도시. 네. 이거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87년 이후 그러니까 제6공화국이 들어선 다음부터 본격화되는 건데요. 네. 80년대 중후반에 그 3조 호황 저희가 항상 그 80년대 이야기하면 그 어떻게 보면 부푼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3조 호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경제의 성과물들이 만들어지다가 80년대 후반이 되면 살짝 꺾이기 시작해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네. 하지만 3조 호황 때 시기만큼의 호황은 살짝 저물어갔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이제 돈은 벌어놓은 사람들은 있고 예. 그런데 이거를 써야 되는 경기는 예전보다만큼은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또 미친 듯이 뛰기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서울의 인구수는 이때 1,000만을 돌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지어줘야 되네. 집을 지어줘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것처럼 목동, 상계동 정도는 만들어졌지만 예. 그것만 가지고 감당하기에 1,000만의 인구는 너무나도 큰 인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동, 상계동처럼 이제 서울에 그 정도로 도심에는 지을 땅도 없고 이미 거기는 땅값이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예. 외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5곳을 정합니다. 5곳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분당, 일산, 중동, 이거 여기 중동은 이제 부천이죠. 예. 그다음에 평촌, 삼본 이렇게 5개의 수도권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네. 이른바 수도권 1기 신도시 계획입니다. 이때는 그러면 노태우 정권 때였던 거죠? 노태우 정권 때였고요. 여기에만 200만 호를 꽂아 넣겠다. 200만 원. 와. 200만 호를 꽂아 넣겠다라고 하고요. 여기를 개발하는 주체는 네. 이제 민간이 해서는 안 된다. 음. 라고 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네. 그러니까 토개공이죠. 토개공이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 뭐냐면 어디에 할 것이냐. 이 네. 5곳이 왜 이렇게 정해졌느냐의 문제인데 여기를 지도를 띄워놓고 딱 보시면 네. 아주 절묘합니다. 어떻게요? 서울이 있고요. 서울은 1970년대 이후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예. 그린벨트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이때 해제하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린벨트 밖 가장 끝자락, 가까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신도시를 개발하자라고 해서 여기를 선정을 하고 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랑 여기를 이어주는 도로가 거의 없었어요. 네. 여기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최초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보다 네. 먼저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을 먼저 놨군요. 그렇죠. 그 지하철이 지금의 3호선, 4호선입니다. 그렇네요. 원래 3호선, 4호선이 개발될 때는 예. 8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끝자락과 끝자락, 상계동부터 이렇게 끝자락을 이어주는 걸로 네. 하고 저기 위에 은평구부터 강남을 이어주는 걸로 했다가 이거를 이어주는 그 수도권 신도시들 외곽까지 그 3, 4호선을 연결하는 거죠. 예. 그러면 X자로 교차를 합니다. 네. 그러면 서울의 중심가를 3, 4호선은 모조리 다 지나칠 수 있어요. 강남부터 광화문까지. 네. 그런 식으로 그 도로, 지하철을 먼저 깔고 도시계획을 시작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시작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천하제일일산, 천하제일선 알죠? 천당 아래 분당 이런 이야기가 요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1기 신도시는 나름대로 체계성을 갖고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서울에 늘어나니까 그걸 분산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니까 네. 성공했다, 잘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1기 신도시를 다 합치면 그 주택만 29만 호고요. 예. 인구만 117만입니다. 네.
전국에 200만 호 지어주겠다라고 했었던 거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예. 인구수로 이 당시에 117만을 한 번에 지은 거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네.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엇갈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안 찾겠다라고 지금에 와서 성공적으로 안 찾겠다라고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건 뭐 뒤에 가서 설명할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에 비해서 예.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나름대로 도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당시에는 비판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왜냐하면 만들자마자 베드타운화가 돼버립니다. 아, 이것도 자족 기능이 없어서요? 처음에는 자족 기능을 만들려고는 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일산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 지금도 여기 MBC도 거기에 MBC 분관이 하나 있잖아요. 있죠. 일산 MBC가 있고요. 예. SBS도 있고 예. 막 그래가지고 방송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산업군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일산의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다른 도시들 네. 같은 경우는 자족 기능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거는 문제기도 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문제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있는 곳이 어디냐? 분당입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로 가장 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랑 예. 가깝기 때문에. 제일 가깝죠. 그래서 땅값은 미친 듯이 강남만큼 뛰어 올랐지만 예. 나름대로 강남과의 연결성 속에서 좀 탄탄하게 빠르게 자리를 잡기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1기 신도시로 가장 빠르게 자리 잡은 곳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예. 땅값이 강남이랑 거의 비슷해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만 여기서 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럴 거면 강남으로 아예 편입이 됐어야지 예. 왜 여기를 신도시라고 부르느냐. 이건 신도시 개발의 근원적인 어떤 목적에서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네. 또 1기 신도시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했는지가 또 궁금한데 맞습니다. 1기 신도시 건립하고 나서 서울 집값은 좀 안정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오히려 같이 뜁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을 그 인구의 분포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지금도 네. 여기는 최근에는 노령 인구가 조금 늘어나요.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공통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을 보면 청장년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는 청장년층의 직장이 여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베드타운화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네. 서울로 이동하는. 예. 그런데 이들이 왜 여기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입니다. 여기에 땅값이 서울과 흡사하게 뛰기 때문에 예.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었던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집값이 전체적으로 뛴 거지 네. 서울의 집값이 잡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앞으로도 뭐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해 주시겠지만 네. 오늘 뭐랄까요? 초반의 결론 네. 이걸로 하나 내보면 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국민들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겠습니다 해서 네. 몰려오잖아요. 네. 그럼 국가 입장에선 살겠다는 동네에 좋은 단지를 건설해 줘야 되는 어떤 책무도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의 신도시들을 대거 개발하다 보면 빨대 효과라고 부르죠. 지방에 누가 살겠느냐. 네. 지방의 낙후만 더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 지적도 맞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유, 이거 뭐 제가 정책 위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드리기는 학자로서, 어렵지만 학자로서. 제가 이제 뭐 도시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예.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서야 이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서 처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그 선진국이 네. 다 이 문제는 떠안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떠안고 가고 있고 그래서 메트로폴리탄은 이름들이 나오면서 사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도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선진국이랑 비슷하게 가면 된다를 얘기하고 계시기도 해요. 네. 이제 그럼 이런 거죠. 앞으로 한국 사회가 주로 그 추진해야 할 산업의 중심이 무엇이냐 네네네. 일 텐데 제 이거 방송 앞서서 하시는 그 소장님이 네. 얘기하는
어떤 IT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정보화,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산업들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느냐? 수도권입니다. 그렇죠. 판교를 중심으로 한 맞아요. 그 공간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한국 사회가 여기를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광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이름으로 더 넓어지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방향성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말 큰 문제다라고 네. 공이 서로 인정을 하고 이 예. 문제를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면 판교 뜯어서 딴 데로 옮겨야죠. 그렇지 않은 이상 예. 지금의 어떤 산업의 방향성, 그다음에 그 산업이 중점적으로 위치해 있는 공간, 그다음 서울이라는 어떤 또 상징성 이런 것들이 그런 혁명성이 없는 입장에서 변화할 것이냐? 저는 사실 쉽지 조금 않다.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너무 시기적절한 것 같아요. 1기 마저도 해주시고 2기, 네네네. 3기 쭉 한번 가보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